생명의 탄생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건이다. 이 명제는 단순한 철학적 사색을 넘어 현대 생화학, 여력학, 우주론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만약 작동 가능한 기계식 시계를 구성할 수 있는 수백 개의 부품들을 물속에 던져넣고 오직 자연의 무작위적인 힘에 의존하여 그 부품들이 스스로 조립되어 기능하는 시계가 되기를 기다린다면 그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0에 수렴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설령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자연 상태에서 무질서도의 증가를 따르는 엔트로피의 법칙을 거슬러 고도로 조직화된 시스템이 자발적으로 출현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계산 불가능할 정도로 희박하다. 그러나 이처럼 물리적, 화학적 확률의 영역을 초월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적이 바로 지구상에서 약 40억 년 전 혹은 그 이전에 일어났으며 그 결과가 바로 생명이라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확률적 장벽을 어떻게 최초의 생명 형태는 넘어설 수 있었을까? 이 문제는 생명의 기원, 즉 아비오제네시스, 에이바이오제너시스에 대한 탐구이며 이는 현대 과학이 직면한 가장 심오하고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중 하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 즉 세포를 기반으로 하며 대사작용을 하고 복제하며 진화하는 모든 시스템은 엄청난 수준의 정보 저장 및 전달 메커니즘, 즉 유전 정보를 요구한다. 시계 부품에 비유하자면 단순한 부품들의 무작위적 결합을 넘어 시계가 언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 즉 설계도가 미리 존재하거나 적어도 그 설계도를 스스로 작성하고 보존하며 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기 지구의 환경은 생명의 탄생에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약 40억 년에서 45억 년 전의 원시 지구는 현재와는 극적으로 달랐다. 대기는 환원성 분위기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메탄, 암모니아, 수소, 수증기 등이 주를 이루었고 산소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강력한 에너지원, 예를 들어 번개, 화산 활동,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 복사가 유기 분자들의 합성을 촉진했을 것이라는 가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고전적인 실험이 바로 스탠리 밀러와 해럴드 유리가 신세기 중반에 수행한 실험이다. 그들은 초기 지구 환경을 모방한 밀폐된 시스템에서 전기 방전을 가하자 아미노산과 같은 간단한 유기 분자들이 실제로 생성되는 것을 관찰했다. 이는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들이 비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한 기념비적인 발견이었다. 하지만 아미노산과 같은 단량체, 마너머의 합성은 긴 과정의 첫걸음에 불과하다. 시계의 비유로 돌아가면 이는 톱니바퀴와 스프링을 만드는 과정과 유사하다. 진정한 기적은 이러한 단량체들이 스스로 결합하여 복잡한 중합체, 팔리머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이 중합체들이 정보를 담고 복제 능력을 갖추는 단계에서 발생한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펩타이드 결합을 만들고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여 핵산, DNA 또는 RNA를 형성하는 과정은 물 분자의 제거, 즉 탈수 축합 반응을 필요로 한다. 이 반응은 여력학적으로는 비자발적이며 물이 풍부한 환경에서는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즉, 물속에서 블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블록이 물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결합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탈수 축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설들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원시 바다 전체가 아닌 특정 지형적 특성이 중요했다는 주장이다. 뜨거운 점토 광물 표면이나 화산 분출구 근처의 뜨거운 암석 틈새 혹은 얕은 조수 웅덩이와 같이 물이 증발하여 농축될 수 있는 환경이 중합 반응의 촉매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점토 광물은 음전하를 띠는 표면을 가지고 있어 양전하를 띠는 아미노산이나 뉴클레오타이드를 끌어당겨 일시적으로 농축시키고 이 과정에서 물 분자가 제거되는 탈수 반응을 촉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마치 자연이 제공한 일종의 화학적 작업대와 같았던 셈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난제는 바로 정보의 문제, 즉 유전 물질의 출현이다. 오늘날의 생명체는 DNA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RNA를 매개로 단백질을 합성하며
단백질이 효소로서 이 모든 대사 과정을 촉진한다. 이는 전형적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딜레마이다. DNA는 단백질, 효소 없이는 복제가 불가능하고 단백질은 DNA의 정보 없이는 합성될 수 없다. 이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 과학자들은 RNA 세계, RNA 월드, 가설을 제시했다. RNA는 DNA와 달리 단일 가닥 구조를 가지며 구조적으로 더 유연하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RNA가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RNA 분자들은 촉매작용, 즉 효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촉매 기능을 하는 RNA 분자를 리보자임, 라이버자임이라고 부른다. 리보자임의 발견은 생명의 기원 연구에 혁명적인 전환점을 제공했다. 만약 초기 지구에 스스로를 복제하고 간단한 대사 반응을 촉매할 수 있는 RNA 분자가 존재했다면 이들은 자연 선택의 원리를 따르기 시작했을 것이다. 즉, 더 효율적으로 복제하는 RNA가 환경 내에서 우위를 점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이 점점 더 정교한 자기 복제 시스템으로 진화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최초의 생명체는 DNA와 단백질을 갖춘 완벽한 세포가 아니라 자기 복제 능력을 지닌 RNA 분자 그 자체였을 수 있다. 그러나 RNA 세계 자체도 난관에 봉착한다. RNA는 DNA보다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며 특히 리보스, 라이보스라는 당 분자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리보스는 물속에서 쉽게 분해되는 경향이 있으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우라실과 같은 염기들이 리보스와 결합하여 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하는 과정 역시 생존 가능한 환경 조건 하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최근 연구들은 DNA의 구성 요소인 디옥시리보스보다 RNA의 리보스가 훨씬 더 불안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RNA 세계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초기 단계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인 형태의 핵산 유사체, 예를 들어 피로포스페이트 결합을 포함하는 더 간단한 분자들이 정보를 저장하고 복제했을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이러한 화학적 난제들을 우회하여 생명을 탄생시키는 또 다른 접근 방식은 생명이 세포막과 같은 경계를 먼저 갖춘 후 내부에서 화학 반응을 조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원시세포, 프로토셀의 출현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유기 분자들이 단순한 물 분산 상태가 아니라 지질 이중층과 같은 경계 안에 갇혀야만 내부와 외부 환경을 분리하고 농도를 높이며 선택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지방산과 같은 양친매성 분자들은 물에 노출되면 자발적으로 이중층 소포, 베시켈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이 소포들은 외부 환경의 변화로부터 내부의 화학 반응을 보호하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산물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원시세포가 형성되었다면 그 안에서 자기 복제 능력을 가진 분자들, 즉 RNA 혹은 그 전구체들이 포획되었을 것이다. 이 원시세포들은 분열과 성장을 통해 개체 수를 늘려나갔을 것이다. 이는 일종의 화학적 자연 선택으로 막 구조가 안정적이고 내부의 복제 시스템이 효율적인 소포들이 그렇지 못한 소포들보다 우위를 점하게 된다. 이 관점은 생명의 본질을 화학 반응의 조직화 능력과 경계 설정 능력에서 찾는다.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시계의 부품들이 스스로 조립되는 기적처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현대 생명체의 복잡성을 기준잣대로 삼기 때문이다. 시계의 비유는 본질적으로 무작위성 속에서 질서가 생성되는 것에 대한 불가능성을 강조하지만 생명의 기원은 아마도 무작위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재정의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초기 지구의 조건은 현대의 실험실 환경과는 달리 특정 화합물질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을 수 있으며 끊임없는 에너지 투입, 뜨거운 열원, 전기 방전이 있었기 때문에 확률은 순수한 무작위성보다는 제한된 무작위성, 컨스트레인드 랜덤니스에 가까웠을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것이 심층 열수구 가설이다. 심층 해저의 열수 분출구, 특히 알칼리성 열수 분출구는 화학적 에너지를 공급하고 미세한 기공 구조를 통해 내부의 화학 반응을 국소적으로 촉진하는 자연적인 반응기를 제공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기공들은 일종의 원시적인 세포막 역할을 하며
내부에서 복잡한 유기 분자들이 합성되고 중합되는 것을 도왔을 수 있다. 또한 이 환경은 pH 9배를 제공하는데 이는 ATP와 같은 에너지 화폐 분자를 생성하는 현대 세포의 메커니즘과 유사하다. 세포는 외부와 내부의 양성자 농도 차이, 즉 pH 9배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열수 분출구 환경이 이러한 에너지 생산 메커니즘의 화학적 원형을 제공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적 증거들은 이러한 단계를 거쳐 생명이 출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예를 들어 천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들은 지구만의 산물이 아닐 수 있다. 운석 충돌 연구에 따르면 지구에 도달하는 운석들, 특히 탄소질 콘드라이트 운석에서는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핵산의 염기들도 발견되었다. 이는 우주 공간에서도 생명의 빌딩 블록들이 비교적 쉽게 합성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지구 초기 환경이 이러한 우주적 재료의 공급을 받았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하지만 우리가 논의해야 할 가장 심오한 차원은 이 모든 화학적 과정이 어떻게 목적성을 띠게 되었는가이다. 시계는 인간의 지성이 부여한 목적, 즉 시간을 측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조립된다. 생명은 생존과 복제라는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작동한다. 이 목적성은 어떻게 화학적 무질서 속에서 솟아났는가? 여기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발언, 즉 우주가 마치 거대하게 감겨진 기계식 시계와 같으며 모든 것이 정해진 계획에 따라 작동한다는 사유가 다시금 등장한다. 이 발언은 종종 결정론적 우주관과 연결되지만 생명의 맥락에서 볼 때 이는 우주의 근본 법칙 자체가 복잡성과 질서의 출현을 향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 이는 약한 형태의 우주론적 미세 조정, 카즈믹 파인 튜닝 개념과도 연결된다. 우주상수와 기본 물리 법칙들의 값이 미세하게만 달랐어도 별이 형성되지 못했거나 수소와 헬륨이 결합하여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지 못했거나 혹은 생명의 필수적인 탄소 원자가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탄소의 3개의 에너지 준위, 에너지 상태 중 하나라도 현재 값에서 극히 작은 변화만 있었더라도 우주에는 탄소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탄소가 없다면 복잡한 유기화학 그리고 생명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생명의 탄생은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적인 물리 법칙이 허용하는 혹은 심지어 요구하는 결과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마치 시계 제작자가 시계의 부품을 설계할 때 이 부품들이 특정 방식으로 결합하여 기능하도록 필연적인 논리 구조를 심어 놓은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관점은 정보이론과 생물학의 접목을 통해 탐구될 수 있다. 생명이란 본질적으로 엔트로피를 국소적으로 감소시키면서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정보 처리 시스템이다. 생명체의 유전 정보는 낮은 엔트로피 상태의 구조화된 데이터이다. 생명의 탄생은 이 정보를 비생물학적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추출하고 인코딩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최근 몇 년간의 연구는 이 초기 정보 획득 과정에 대한 더욱 정교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가 촉매 복제자, 셀프 레플리케이팅 레플리케이터의 초기 형태가 등장한 후 이것이 어떻게 진정한 유전 시스템으로 발전했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만약 초기 RNA 분자가 자신의 복제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킨다면 이 오류는 새로운 변이를 낳는다. 이 변이들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된다면 이는 진화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다윈주의가 무생물 화학에 적용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초기 진화적 압력 하에서 시스템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복제 오류율을 낮추기 위해 더 안정적인 분자인 DNA로의 전환이 유리했을 것이고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단백질이라는 전문화된 촉매를 사용하도록 시스템이 진화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 생명의 근간인 DNA 단백질 중심 오르가니즘, 센트럴 도그머 오어거니즘으로의 점진적인 이행 과정이다. 이 모든 이행 과정은 무작위적 돌연 변이와 환경 선택이라는 두 가지 단순한 원리에 의해 구동되었으며 이는 시계 제작자의 의도보다는 자체 조직화 능력에 더 가깝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비유가 암시하는 바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우주 전체의 물리적 구조에 내재된 필연성이 아닐까 하는 깊은 질문이다. 만약 우주가 완벽하게 결정론적이고 초기 조건이 주어졌다면 생명의 출현은 필연적인 결론이었을까? 양자역학의 불확정성과 무작위성이 우주에 내재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정론적 해석은 현대 물리학과 충돌한다. 하지만 생명의 출현이 단순히 수십억 년에 걸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주의 기본 법칙이 정보를 조직하고 복잡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미세하게 조정된 결과라면 이는 시계의 비유가 단순히 은유를 넘어선 물리적 실제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낳는다. 예를 들어 이론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정보를 보존하고 정보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생명은 이 정보 처리 능력이 극대화된 형태이며 지구는 우주 에너지 흐름 속에서 정보의 밀도를 높이는 최적의 장소였을 수 있다. 마치 태양이 에너지를 방출할 때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구의 복잡한 생화학적 순환을 구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처럼 말이다. 결론적으로 최초의 생명 탄생은 화학적 불가능성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서는 기적처럼 보인다. 우리가 시계 비유를 통해 강조하듯이 무작위적 힘만으로는 고도로 조직화된 시스템은 생겨날 수 없다. 따라서 생명의 기원은 단순한 무작위 조합이 아니라 원시 지구라는 특수한 환경이 제공한 국소적인 조건 하에서 물리 법칙이 허용하는 화학 반응들이 자기 조직화 원리를 따르며 순차적으로 진행된 결과여야 한다. RNA 세계 가설, 원시 세포 가설, 열수구 가설 등은 이 복잡한 화학적 시퀀스를 설명하려는 시도들이며 이 모든 과정은 최종적으로 복제와 정보 처리 능력을 획득함으로써 현대 생명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 모든 과학적 설명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경이감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거대한 시계의 비유는 어쩌면 이 모든 화학적 필연성이 궁극적으로 우주 설계의 일부라는 낭만적이면서도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생명을 품을 수 있도록 혹은 생명을 산출하도록 미세하게 조정된 물리적 상수들로 가득 차 있으며 최초의 단일 세포가 탄생하는 순간은 이 우주적 설계가 실현된 첫 번째 결정적인 박동이었을 것이다. 이 박동은 무한한 확률의 바다 속에서 가장 낮은 엔트로피 상태로의 전환을 시작한 가장 위대한 화학적 기적이었다. 그리고 인류의 출현은 이 기적이 만들어낸 가장 복잡하고 자기인식적인 결과물이다.